크루즈선 12층 레스토랑에서 카드가 거부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 됩니다. 승무원의 말에 김봉래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연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가 돈 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주변 테이블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김봉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아들이 해운회사 부장인데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규정이 뭐예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신우이가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어요. 언니, 사람들이 다 봐요.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너 찾고 있어. 무슨, 주요 거래처가 계약 철회했다고. 너 때문에. 전화기를 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화입니다. 올해 65이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항구로 향합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닫곤 해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작은 얼음창고나 운영하는 줄 알겠지만 실은 이 지역 수산물 수출 컨소시엄의 가장 큰 투자자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걸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어요. 트럭에서 내린 얼음 상자들이 창고 앞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저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집게를 꽉 잡고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이런 몸의 무게감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켜주곤 했어요. 정화 씨,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창고 사장인 김태수 씨였어요. 저보다 몇 살 어리지만 이 동네에서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죠. 태수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물량이 많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도 직접 손으로 하시다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쑥스러워집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은 대부분 손자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니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가웠어요. 바다 냄새와 함께 실려오는 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네요. 이 냄새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얼음 상자를 창고 안쪽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화면을 보니 딸 지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얼음 집게를 바닥에 내려놓고 귀에 폰을 바짝 댔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이번에도 나는 빠졌어. 지은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뭐가 빠졌다는 거야?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크루즈 여행을 간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근데 나만 집에 남아서 개밥 주래. 개밥이라는 말을 할 때 지은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얼음 집게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시어머니가 지은이는 집안일 해야 하니까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걔는 펜션에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지은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걔 때문이라고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런데 더 화나는 건 사위 박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연이는 뭐라고 하던? 그냥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어. 누가 걔 돌볼 거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로서 뭘 해줄 수 있는 걸까요? 지은아, 울지 마. 엄마가. 됐어요, 엄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죠.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가장 슬펐습니다. 딸이 이런 대우에 익숙해져야 한다니요. 제가 지은을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낸 걸까요? 엄마는 바쁘시죠? 일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지은아, 끊을게요. 뚝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새벽 항구의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정작 제 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얼음 집게가 자꾸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제 딸을 그렇게 대하는 시댁 사람들도 화나고 아무 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지은도 답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가장 한심했습니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얼음 더미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음들처럼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걸 느꼈어요. 지은이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사위가 해운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시댁도 나름 괜찮은 집안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은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댁이라 적응이 어려운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밝고 당당했던 아이가 말수도 줄어들고 집에 올 때마다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나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잘못한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지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이가 더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문자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있다. 힘내.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정말 무력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위로 한마디뿐이라니요.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새 얼음을 실어온 모양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얼음 집게를 들었어요. 일을 해야 합니다. 손을 움직여야 머리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얼음 상자를 옮기는 내내 지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지은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낸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 목소리가 전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럼 말해봐. 방금 시어머니랑 얘기했는데. 지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얼음 집게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여행 얘기 나왔을 때 내가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지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김복래 씨가 한 말을 들려주는데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너는 우리 집안 이미지에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지키는 게 내 역할이라고. 집안 이미지에 안 맞는다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위 박도연이 뭐라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도연이가 뭐라고 하던? 엄마 말이 맞다고 했어요.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 편하다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은아, 도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시어머니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더러 이해하라고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이상한 건 아니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요. 지은아, 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딸이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고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얼음 더미들 사이에서 혼자 서 있으니 더욱 쓸쓸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결혼할 때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거든요. 해운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지은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다 했다거나 시댁 식구들과 외식할 때 지은만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거나요. 그때마다 지은은 괜찮다고 했어요. 새댁이라 그런 거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어요. 딸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무작정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정아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족 일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관심도 고마웠거든요. 태수 씨가 나간 후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저는 얼음 집게를 다시 들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지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너는 우리 집안 이미지에 안 맞아. 시어머니가 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사위 박도연의 말은 더욱 화가 났어요.
자기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편하다고 말했다니요. 그게 남편이 할 말인가요? 얼음 상자를 옮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딸에게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살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한심해졌어요. 사업은 그럭저럭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돈은 좀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일을 마쳤어요. 평소보다 일이 더디게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게 됐어요. 잠시 차를 세우고 올려다봤습니다. 저쪽 어디선가 딸이 혼자 앉아서 울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은의 집 베란다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평소 이 시간이면 집에 있을 텐데 말이에요. 혹시 어디 나갔을까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기는 망설여졌습니다. 딸이 더 속상해할까 봐서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은 생각만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딸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댁과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사무실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창고 같아 보이는 곳이죠. 이곳은 제가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곳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냉동 창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모든 사업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사람들은 여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윤정아가 쓰는 창고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벽 한쪽에 있는 냉동 창고로 향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냉동고지만 뒤편에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냉동고 뒤쪽 벽을 살짝 밀어내니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제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은행 금고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여기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벽에 설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은이의 생년월일이에요.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산물 수출 계약서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냉동 물류, 회사 지분 문서들까지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서류들이 증명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오션스타 크루즈 라인이라고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바로 지은의 시댁에서 타려고 하는 그 크루즈 회사와 맺은 계약서죠. 계약서를 펼쳐보니 세부 내용들이 보였어요. 저희 컨소시엄에서 공급하는 냉동 수산물이 이 크루즈 회사 전체 식자재의 60%를 차지합니다. 꽤 큰 비중이죠. 책상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던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윤정화입니다. 아, 정화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어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 크루즈, 우리 컨소시엄 물량 실은 배 맞죠? 네, 맞습니다. 오션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달에도 저희 물량 꽤 많이 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은의 시댁 사람들이 타려는 크루즈가 결국 제가 공급하는 식자재로 운영되는 배라는 거잖아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부장님, 혹시 개별 고객 정보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라서.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더니 부장이 답했습니다. 어떤 케이스 말씀이세요? 가족 문제인데요. 혹시 박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게 있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네, 박도현님 사인 예약 확인됩니다. 다음 주 출발 예정이네요. 사인 예약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로 지은만 빼고 가족여행을 가려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단순히 크루즈 예약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 박도연이 다니는 해운회사 말이에요. 혹시 그 회사와도 거래가 있을까요? 다시 컴퓨터를 켜서 거래처 목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많은 회사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하나씩 찾아보니 정말로 박도연이 다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양해운이라는 회사였어요. 저희 컨소시엄에서 냉동 컨테이너 운송을 맡기는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였습니다. 월 거래량도 상당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의 시댁과 이렇게 많은 접점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가족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지은의 시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며느리의 친정이 사실은 그들의 생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김복래 씨가 지은을 두고 우리 집안 이미지에 안 맞다고 했다는데 정작 그 집안 사람들이 제가 만든 시스템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동창고 뒤편으로 벽을 밀어 넣어 입구를 감췄어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냉동창고로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어요. 차에 앉아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은아, 괜찮아? 네. 그런데 엄마는 어디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혹시 도연이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대양해운이요. 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회사가 맞았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혹시 뭔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엄마가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말요? 엄마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딸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가진 힘을 써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딸이 계속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은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먹을 음식들 미리 준비해 두기. 냉장고 정리도 해놓고. 메모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들은 즐거운 여행을 떠나면서 남겨진 며느리에게는 집안일 목록만 남겨놓았다니요. 지은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위쪽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흰색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먹기 시작한 우울증 약이었어요. 약병을 손에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그때 지은은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무겁고 힘들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아지 뽀삐가 옆에 와서 앉더니 지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뽀삐야, 너만 있구나.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뽀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남편 도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아, 지금 뭐해? 집에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지금 크루즈 터미널이야. 곧 출발할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에서 들뜬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 집안일 잘 해놓으라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뽀삐 밥 주는 거 잊지 마. 산책도 시켜야 하고. 네, 알았어요. 그럼 끊을게. 연락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개밥 주라는 거였어요. 뽀삐가 지은의 얼굴을 할라주었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안해, 뽀삐야. 너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하더라. 강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아래쪽으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어요. 자신만 그 평범함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집안 이미지에 안 맞는 사람인 걸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시댁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도 부족하다는 시선을 받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이게 내 모습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즐겨 입던 밝은 색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요즘은 주로 어두운 색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하얀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 자신의 마음과 비슷했어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있다. 힘내.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눈이 부어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가 있다는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뽀삐가 침실로 들어와서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뽀삐야. 이제 괜찮을 거야.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엄마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지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념과 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 5살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갓 30이 된 나이에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항구로 나갔어요. 횟집에서 쓸 생선들을 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찬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곧 감각을 잃곤 했어요. 겨울에는 특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지은이를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어린 딸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가는 일이 반복됐어요.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밴 채로 집에 돌아오면 지은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아이는 엄마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꼭 안겨주곤 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요. 5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밤에는 지은이가 잠들고 나서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루 벌어온 돈을 세어보고 내일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뒀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됐을까요?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어요. 작은 냉동 창고를 하나 빌려서 직접 수산물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트럭 한 대로 생선을 실어 나르고 직접 판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조금씩 사업이 커졌습니다. 냉동 창고도 하나씩 늘렸고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지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지은이에게도 특별한 것들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다르게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돈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지은이가 걱정됐습니다. 친구들이 지은이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까봐 무서웠어요. 평범하게 자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가진 걸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고 했어요.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지은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방학 때 창고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었지만 지은이에게는 장학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서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지은이가 더 무시당할까봐 걱정됐어요. 돈 때문에 시집 온 거라고 오해받을까 봐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살았습니다. 지은이도 제가 그냥 작은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딸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은이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요? 시댁 사람들이 지은이를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친정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텐데 말이에요. 문득 지은이가 어렸을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저희 둘만 있으면 됐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든든했습니다. 지금은 지은이에게 남편도 있고 시댁 식구들도 있지만 정작 딸은 더 외로워 보여요. 가족이 많아졌는데도 혼자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힘을 써서 지은이를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딸을 보호하려고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크루즈선 오션스타가 부산항을 떠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도연 가족은 12층 발코니 객실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역시 크루즈는 달라. 이런 게 진짜 여행이지. 도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복래 씨는 선내 안내 책자를 펼쳐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프리미엄 레스토랑에서 먹고 내일은 면세점에서 쇼핑해야지. 신우이도 신나서 덧붙였습니다. 언니 명품 백 하나 사주세요. 여행 기념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지은이 없는 가족여행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선내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며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음식들이었지만 여행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도연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승무원이 카드를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른 카드는 있으신가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제가 거부됐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한도도 여유 있는데. 김복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신우이까지 카드를 내밀어 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어요.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겠어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도연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뭐래? 김복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다고 해요. 회사 쪽에서 요청했다고. 회사에서? 왜? 모르겠어요. 내일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 순간 선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12층 1205호실 박도연 고객님,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도착하니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박도연 고객님이시죠? 예약하신 서비스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결제 수단에 이상이 생겨서 예약하신 레스토랑, 객실 업그레이드, 면세점 이용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김복래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본 패키지로 변경됩니다. 식사는 뷔페만 이용 가능하고 객실도 일반실로 변경됩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되면 해결될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회사에서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객실로 돌아온 가족들의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아까까지의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어? 김복래 씨가 투덜거렸어요. 다른 승객들 앞에서 카드가 거부당한 게 자존심에 상처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도 불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정말 문제없는 거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본인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서 난리 났어. 무슨 일이에요? 큰 거래처에서 계약 철회한다고 연락 왔어. 너랑 관련된 건데.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떤 거래처요? 수산물 냉동 운송 쪽이야. 그 큰 컨소시엄 있잖아. 거기서 갑자기 계약 끊는다고 해서 윗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 도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계약은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건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너 혹시 뭔 짓 했어? 윗사람들이 너 찾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뭐래? 김복래 씨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무슨 문제? 도연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뷔페로 향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예약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뷔페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뷔페에서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이 크루즈선 식자재 공급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 왜요? 큰 업체에서 계약 철회했다고 해. 덕분에 메뉴도 바뀔 거래. 도연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 크루즈선과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즐거워야 할 첫날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도연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회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바다 위라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김복래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신우이도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창밖으로는 까만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크루즈선만이 외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해 보였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크루즈가 예정보다 이틀 일찍 부산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션스타호에서 내리는 박도연 가족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즐거운 여행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중간에 돌아와야 했거든요. 부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래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도연은 내일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시간 저는 지은이 있는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말랐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냥 지은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상시라면 시댁 식구들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댁 분들은 아직 여행 중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일찍 들어온다고. 지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집 지키는 개가 아니야. 지은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너는 내 인생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가 너무 가만히 있었구나.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연 가족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짐을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뛰어나가서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가만히 앉아 있어. 제가 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김복래 씨가 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딸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리 연락을 하시지. 우리도 방금 들어왔는데. 김복래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기세가 없었어요. 뭔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이 지은을 힐끗 쳐다봤지만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김복래 씨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서 짐 정리 좀 도와줘. 평소 같으면 지은이 바로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딸의 손을 놓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여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복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지은이는 집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복래 씨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오라고 해요. 당장. 지금요? 휴가 중인데? 큰 문제가 생겼다고.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도연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다시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뭐래? 김복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직위 해제됐대요. 뭐라고? 큰 거래처에서 계약 철회하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김복래 씨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게 뭐야? 여행도 망치고 이제 직장까지? 가족들이 서로 탓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의 표정을 보니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한참 후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지은이 입을 열었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은에게 집중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복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 소리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어요.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지은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지은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김복래 씨가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뭐라고 해?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은의 변화였거든요. 저는 일어서서 지은에게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자. 네, 엄마. 지은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일어섰어요. 짐을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야?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렇게 나가면 괜찮아요. 딸이 강아지 뽀삐를 안고 저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김복래 씨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지은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후련해요, 엄마. 그래. 네. 정말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지은의 얼굴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죠? 뭐가? 이렇게 나와도. 지은아,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길이 있어.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다 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 며칠은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은을 제 사무실에 데려가기로 했거든요. 딸이 엄마가 하는 일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항구 근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물었어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은이 신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큰데요? 그럼 엄마가 30년 동안 쌓아온 곳이거든. 냉동창고 뒤편에 숨겨진 공간으로 지은을 안내했습니다. 벽을 밀어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뭐예요? 엄마의 진짜 사무실이야. 금고를 열어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수산물 수출 계약서들과 해외 물류회사 지분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예요? 그래. 엄마가 작은 냉동 창고만 운영하는 줄 알았지? 네. 전혀 몰랐어요.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를 보호하고 싶었거든. 돈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길까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번 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딸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은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뭐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마음이요.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주신 것도.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항구를 함께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지은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공기가 좋아요. 그럼 엄마가 평생 이 바람을 마시며 살았으니까. 엄마,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제는 선택권이 너에게 있어. 도연이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내가 정하는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지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천천히 생각해.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그래. 오랜만에 엄마를 위해서 요리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정말 오랜만에 따뜻했어요. 지은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강아지 뽀삐도 우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가족이란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진짜 가족이 뭔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 뭐 하고 싶어? 엄마랑 항구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 내일 산책하자. 지은이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문득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도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